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상증세 이제 공개 강의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상속세 증여세 계산 문제는요, 그 회계사 시험에만 출제가 되고 세무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돼요. 그때 이제 회계사 시험에는 항상 이제 두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과거에는 한 세 문제까지 출제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 두 문제 정도까지만 출제가 되고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개 강의를 했던 뭐 합병이라든지 양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그것도 한 이틀 정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만큼은 안 되지만 뭐한 5교시, 4교시 정도 공부하는데 걔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상속세 증여세는 반드시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틀 배워가지고 이제 두 문제이면 굉장히 이제 그 효율이 좋은 거죠. 이런 표현에 의하면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또 이제 법인세하고도 이제 비교해 보면 법인세는 이제 1차 시험이 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한 14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20회, 23회 뭐 요 사이에 이제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한 회당 한 문제 꼴이 안 되지만 이 상증세는 이제 이틀에서 한 회 해가지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공부를 해야 될 파트일 것이고 또한 법인세에 비해서 월등히 쉬워요. 월등히 특히나 이제 이 동네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반드시 맞춰야 돼. 아주 쉽게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시간 될 때 해야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안 해요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개간세법 중 가면 꼭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그 제가 실강으로 안 듣고 공개 강의로 수업 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들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뭐부터 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 해라 할 때 가장 1순위가 국기법이에요. 국기법은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에는 이제 5개, 세무사 1차 시험 한 4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그거 이제 공부 안 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수목에도 우리 이제 그 저랑 같이 교재 쓴 박지수 회계사 공개 강의 국기법 하는 거 아시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이제 상세도 2개니까 이번 주에 이제 그 나흘 정도 여러분들이 공개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면 7개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기법이 이제 가성비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나중에 객관세법 할 때 이제 겨울에 이제 추울 때 공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그 오늘 수업 듣고 내일 수업은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하는데 워낙 또 다른 게 할 게 많다 보니까 수업만 듣고 공부 복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죠? 꼭 좀 복습을 열심히 해주시고 자 이제는 볼게요. 자 오늘 상속세 할 거고 내일 이제 증여세 할 거예요. 먼저 상속세. 우리 이제 일작표 보시면 뭐 용어에 이제 정의에서 나오죠. 우리 상증세법 쓰는 용어의 정의인데 이것도 이제 1차 시험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 먼저 첫 번째 상속이 뭐냐와 관련해서 상속이란 개념은 이제 민법에 따른 개념이에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어느 갑이란 자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자의 재산이 법률에 의해서 누구한테 이전되게끔 정해져 있거든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1순위가 자신의 이제 비속 그리고 이제 2순위가 존속,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나 동순위다. 이런 식으로 누가 가져갈 건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이제 민법에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물게 돼요. 다만 이제 그거 말고도 민법에 따른 상속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유증에서요. 유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유언에 의해서 증여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이제 사망한 갑이요.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지만 가족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자기랑 병수에 안 친했어. 그래서 살아생전에 야 나는 가족에게는 나의 재산 중에 한 반 주고 나머지 재산 반은 내 친구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다른 자에게 주도록 유언으로 이제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의할 건 뭐냐? 우리 이제 어떤 자의 재산 이전에 대해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사망하면서 이전되면 상속세인 것이고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되면 이제 증여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금방 했던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증, 증여의 컨셉이지만 사망으로 줬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상속세를 물리는 상속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인증여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아생전에 갑이 A라는 자에게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내 재산 너한테 줄게. 살아생전에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상에서 내가 죽으면 나한테 이전대로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라의 컨셉인 것이겠죠. 사인증여란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거다. 이게 이제 컨셉이고 이러한 성혈증여도 역시 사망하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물리는 사건이겠고 그때 이제 간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야는 이제 뭔 뜻이냐면 어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할 때 그 시점에 그자의 가족이 없어요. 아까 했던 민법에 의하면 자신의 뭐 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이제 순서대로 이전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가족이 없어. 대신에 이제 그 갑이 사망할 때 갑과 함께 살고 있던 결혼을 안 해서 배우자는 아니지만 같이 함께 살고 있던 자가 있다든지 혹은 어떤 이제 간호사가 그 사람을 지극히 요양 간호했다든지 하게 같이 먼저 이제 법률적인 관계는 없지만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에게 이제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 재산의 분야도 우리는 상속으로 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유언 대응 신탁 있는데요. 요거는 앞에 했던 뭐 유증이나 사인증여하고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유언을 남기는 컨셉은 아니고 신탁회사하고 신탁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을 살아생전에 신탁회사에 이전하면서 야, 내가 살아있을 때는 신탁이익이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하지만 내가 사망하면 A한테 줘, B한테 줘 라고 이제 이렇게 내가 사망했을 때 누구에게 나의 재산 혹은 이익이 이전되도록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는 유언 대응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거 일종의 뭐 유증 사인증여의 이제 컨셉으로 상속으로 본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사례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수익자 연속 신탁인데요. 유언 대응 신탁하고 유사한 컨셉이에요. 어떤 거냐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살아생전에는 다 나한테 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유언 대응 신탁은 내가 사망했을 때 A한테 줘. 혹은 B한테 줘. 라고 이제 특정인을 이제 지정하는 신탁이 유언 대응 신탁이고 수익자 연속 신탁도 똑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은 야, 내가 사망하면 A한테 줘. 근데 대신 그 다음에 A가 사망하면 다시 B한테 줘. B가 사망하면 C한테 줘. 라고 해서 이렇게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다시 누군가에게 이전되도록 정해놓은 신탁을 우리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죠. 본인이 이제 갑이라고 했을 때 갑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이전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아들에게 이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은 것을 우리는 수익자 연속 신탁이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속세 부과 사유 중에 하나다 정도라는 뭐 제목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사례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증여의 정의인데 이 증여의 정의가 가끔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오고요. 요 놈은 이제 내일 증여세 할 때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하면서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세요. 오늘 상속 개시일은 뭐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우리 예전에 법인세 할 때도 있지만 용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피상속인, 살아서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인인 것이겠고 기억할 때는 피토하고 사망했으면 비상속인이다. 뭐 그렇게 가져 있죠. 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상속인인데 상속인이 이제 뭐냐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민법에 따른 상속인 우리 민법에 보시면 누가 가져가도록 순서를 정해줬다고 했죠. 그때 그 순서가 어디 있냐면 13쪽 한번 가보세요. 13쪽 미리 알고 계실게요. 13쪽에 가보시면 민법에서 정하는 순서는 1순위가 이제 비속 아들 딸 2순위가 이제 1순위가 없으면 이제 2순위 존속 아버지 어머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1순위 2순위하고 동순위가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여기 이제 사망한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한 갑에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배우자가 있대요. 이렇게 이제 사망할 당시에 갑이 세 종류의 가족이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가져갈 거냐와 관련해서 자녀가 비속에 속하니까 얘가 1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재산을 상속받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때 그 배우자는 자녀가 1순위이고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도 몇 순위다? 1순위다. 예, 컨셉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갑이 사망하는 시점에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으면 그때는 비속이 없으니까 존속이 이제 선순위의 상속인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뭐 2순위라고 표현할게요. 저기처럼 2순위, 1순위가 없으니까 2순위. 그럼 배우자도 동일하게 2순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받아간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으면 그때는 이제 형제자매가 가져가는 것이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이제 사촌 이내에 이제 반계혈족이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2번에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까 했던 이제 사례에서 부모님이 없고 배우자 있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3명이 상속인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3명이 상속인이면 민법에 의하면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컨셉인데,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동일한 지분으로 가져가요. 그럼 3사람이니까 111이 되겠죠. 다만 이제 배우자일 때는 5화를 가산해요. 그래서 아들 1, 딸 1, 배우자 1.5가 되어서 아들은 최종적으로 갑의 전체 재산 중에 3.5분의 1, 여기도 3.5분의 1, 여기는 3.5분의 1.5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끔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밑에 표현이죠. 읽어보면, 자,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그 상속 비율은 협의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배우자, 아들, 딸들이 협의해서 얼마씩 가져갈게. 인데 우리가 재산이 얼마가 안 돼. 뭐 한 10억이다, 20억이다 협의가 잘 돼요. 근데 재산이 1000억이다, 1조다 협의가 안 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내가 가질게.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형성하는데 뭔 기여를 했습니까? 막 이렇게 싸움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이제 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할 것이고, 그 법에서 정하는 비율이 좀 전에 얘기했던 3.5분의 1, 3.5분의 뭐 1.5 이런 식의 컨셉인 거예요. 그때 이제 배우자는 비속 존속에 이제 1.5배를 한다. 막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있죠. 이렇게 이제 상속인이라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은 자인 것인데, 우리 갈로 안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하고 아들이 있는데, 만약 이제 그 배우자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나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안 받을 재산 안 받을 거예요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만 가져가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아들은 상속인으로 분류해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 상속인이라는 것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상속세를 내야 될 납세 의무자예요. 우리 이제 상속을 포기했으면 실제로 상속받아간 재산이 없는데 왜 이제 상속세를 물릴 거냐? 이것은 나중에 객관이세법 가서 문제 풀면 잘 좀 더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지만, 뒤에 배울 내용 중에 우리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추정 상속재산은 우리는 이제 실제로 누군가에게 재산이 직접 이전되지 않더라도 이전된 걸로 간주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포기했다는 건 명시적으로 드러난 아버지 재산의 이전은 없었지만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몰래 준 재산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이 되고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일단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특별 연구자도 이제 상속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5번의 수유자인데, 수유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자, 아까 했던 뭐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형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도 우리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때 이제 이렇게 민법상의 상속 이외의 제도로 받아간 놈을 우리는 수유자다라고 불러요. 수유자. 상속인이든 수유자든 전부 다 상속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증자는 그 밑에 뭐 6, 7,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건 뭐 우리 이미 소득세 할 때 배웠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증자인데, 우리 이제 증여세에서는 재산을 준 놈이 이제 증여자, 재산을 받은 놈이 수증자라고 하는 것이고, 수증자가 이제 재산을 받은 놈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과세 체계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갑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이제 과세하는 세금이겠고, 그때 그러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간단한 사례로 현재 갑의 재산이 1,000원인데 A에게 600원, B에게 400원 이전되었을 때 첫 번째 유산 과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전체 재산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그 1,000원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때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세금이 있는데, 항상 이제 세금은 이득을 본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갑은 이득 봤어요? 손해봤어요? 손해봤고, A, B가 이득을 본 것이죠. 공짜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세금에 대해서 이제 받은 A가 60% 받았으니까 60% 내고 B가 40% 내고, 이런 것이 이제 유산 과세형이어서, 이번에 이제 준 놈 있잖아요. 준 놈의 이제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한 것이고. 그다음 이제 취득 과세형이라고 하는 건 A가 받은 재산이 600원이면 그 600원의 누진, B가 받은 재산이 400원이면 400의 누진 해서 이제 A는 요금액 내고 B는 요금액 내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느 게 세금 부담이 더 크겠어요? 유산 과세형이 더 크겠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이 유산 과세형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유산 과세형이 이제라는 컨셉은 1,000원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상속세의 관점으로 보면 갑이 피상속인이고 A, B가 상속인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A, B가 받아간 재산을 구해야 될까? 사망한 아버지 재산 구해야 될까? 사망한 아버지 갑의 재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상속세는 600원, 400원 구하는 게 아니라 뭐 구하는 것이다? 1,000원을 구하는 컨셉인 거예요. 1,000원.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걸 유산과세형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부의 무상 이전 금액도 아들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 금액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소득세에서 보시다시피면 거주자라면 국내에 다 과세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만 과세하는 거 아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상속인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아버지의 국내 재산, 국외 재산 전부 다 상속세를 물리지만 아버지 사망한 갑이 그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물리는 거예요. 또한 세금 신고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다 보니 모든 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 과세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준 놈이 이번에 얼마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놈이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때 그 받은 놈을 우리는 수증자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증자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준 갑은 증여자인 갑은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받은 A가 그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 받은 거 다 과세해요? 국내 거 받은 것만 해요? 국내에 전부 다 수증자 기준이라는 것이죠. 또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갑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세무서에? 수증자의 이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 뭐 이론적인 얘기니까 좀 알고는 계시고. 자, 그다음에 요 동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부의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 체계. 자, 우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것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잖아요. 그때 그 자산을 받은 놈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분명할 것인데 무슨 세금을 낼 거냐와 관련해서 먼저 영리법인, 우리 이제 법인세 이제 시작하면서 이튿날쯤 배웠을 거예요. 자산 수증이익 있잖아요. 우리 자산 수증이익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로부터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의 이제 입금인 것인데 그거 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이다. 라고 하면서 미실현이익은 원래 과세가 되면 안 되지만 개인이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 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도 입금으로 본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그 표현에 따라서 우리 영리법인이 얻은 자산 수중이익은 법인세법상 각사소득의 입금이고 법인세를 내요. 그럼 이렇게 법인세를 냈는데 상속세, 증여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영리법인이 공짜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 낸다?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내는 게 이제 원칙인 것이겠죠. 뭐 참고하시고. 근데 다만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자가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를 낸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법인이 공짜를 받으면 자산 수중이 입금이니까 항상 법인세를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요거 배웠으니까 비영리 법인일 때는 법인세가 아니라 상징세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하시고. 다시 이제 개인 요 개념은 이제 우리 소득세 할 때 배웠었죠.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업소득 파트에서 공부하기를 개인이 얻은 자산 수중액이나 채무 면적이 있으면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우리 회사의 사업과 무관하다면 상징세인 것이고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면 사업소득세다. 그때 예를 들었던 사례가 아들 갑이 서울에서 제조업 사업하고 있고 아버지 을은 지방에서 농사 짓고 있다. 그때 아버지 을이 야 아들아 나 힘들어서 이제 농사 못 지을 것 같으니까 나의 농지를 너한테 공짜로 줄게 라고 하면 아들 갑이 얻은 이익은 무슨 세금? 증여세. 사업과 무관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 을이 지방에서 별도의 사업하면서 신제품을 만들었고 그 신제품 만든 것을 아들에게 공짜로 줘서 야 아들아 이거 가지고 너의 원재료 써라 아주 좋은 이제 신제품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득? 사업소득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한 세금이죠. 그럼 그 상속재산이 뭐냐? 근데 뭐 당연히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인 거예요. 그때 그 모든 재산을 이제 우리는 여기 물건하고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재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부가세에서 재화 이정이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하고 권리 뭐 요 컨셉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용력은 있어 없어? 없겠죠.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버지의 재화는 상속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용력을 상속을 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야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아들아 번호 적어라. 1번, 12번, 13번, 뭐 20번. 그래서 6개의 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이 이제 뭐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속세를 물릴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은 이렇게 물건하고 권리의 컨셉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그때 이제 다시 담안해서 피상속인의 전세한 것이긴 하지만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망하면 이자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속재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식인 것이고 다시 이제 밑에 별표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우리 인정상해 있죠. 우리 이제 법인 이 갑이 이제 법인의 임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살아생전에 이제 법인이 갑에게 뭔가 부당한 혜택을 준 게 있으면 우리는 사망한 갑에게 상여의 소득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때 그것은 갑의 소득을 구성하긴 하지만 갑의 실질적인 자산을 구성하지는 않겠죠. 그냥 부당하게 혜택을 본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갑이 출자임원이고 출자임원에게 사택 제공을 공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히 부인이 대응돼 가지고 그자에게 임대료 안 받은 것을 입금 산입 상여를 하는 것이지 그자의 재산을 구성한 건 아닌 것이겠죠. 하지만 그자가 이제 어떤 회사의 주주였을 때 피투자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 무상주를 수령할 권리 등의 권리가 있다면 그자가 사망했을 때 그 권리는 이제는 갑이 못 받았으니까 누가 아들이 이제 받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제 실질적인 재산을 받아갈 권리 등이 있다면 그런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의 과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거주자라면 국내외고 비거주자라면 국내만 과세하는 건 뭐 상식인 것이겠죠. 그때 그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피상속인 기준이에요, 상속인 기준이에요. 피상속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왜?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갈로 3번의 내용은 우리 이제 그 뒤에서 좀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넘어가셔도 좋겠고 좀 이따 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쪽에 가서 과세 관할 상속세도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의 제도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디에서 신고할 거냐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것이지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때 갈로 열고 뭐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뭐 고소지로 하고 그때 그 동네에 세무서장으로 하지만 다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를 하는 것이다. 뭐 이쪽까지 문장은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고 다시 이제 별표의 예외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이 국에 있으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망한 자가 피상속인이래요.
그러면 아무리 사망한 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래요. 아무리 이제 그자가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그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이 있으면 국내에서 상속세 내야 되겠지. 그때 이제 관할세무서가 아까 원칙은 피상속인이 주소지인데 그 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에서 외국에 주소지가 있으면 외국 세무서장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과세하는 것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는 자산만큼인 것이니까 국내 그 재산이 소재하는 곳에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하도록 한다. 뭐 이해되시겠죠? 그게 어렵지 않은 개념. 그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요. 우리 상속세 계산 구조에서 통상 시험에 보면 요 과세가액 묻거나 과표 물어요.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이제 그 말 문제로 나오고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1차 시험에서는 적어도 요 과세가액이나 과표 구하는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다. 잠깐 전체 구조 이제 살짝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총 상속 재산에는 첫 번째가 상속 재산. 좀 전에도 봤다시피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사망할 때 갑의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제 상속 재산에서 사망할 당시에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몇 가지 좀 이따 배울 건데 보험금, 그다음에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요 세 가지만큼은 갑이 사망할 시에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갑의 재산 것처럼 의지해서 넣으래요. 그리고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사망한 갑의 모든 재산이다. 다만 이제 그렇게 모든 재산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라는 개념 여기에 똑같이 있겠고. 다시 이제 과세가액 공제다라고 해서 좀 빼주는 게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채무가 있어요. 아버지 재산이 이제 100억이지만 아버지 빚이 8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서 80억 뺀 20억만 과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세부로 과세가액 공제라는 게 있고, 그다음 이제 사전 증여 재산에서 지금 상속한 재산은 아니지만 옛날에 사전에 이제 아들들에게 미리 증여했던 재산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합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세가액이고, 다시 과세가액에서 정책적으로 빼주는 상속공제, 수수료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표가 나오고, 이 과표에다가 상속세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내야 될 것인데 다시 산출세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들 빼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이 뭔지는 이제 뒤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는 요놈 총 상속재산가액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중에 앞에 상속재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까 얘기했었죠. 사망한 시점 아버지 재산 구성하고 있는 거. 이제는 이제 의제하고 추정 상속재산 배울 거야. 먼저 의제 상속재산 첫 번째가 보험금인데, 자, 보험금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것이죠. 아버지 갑이 살아생전에 보험료를 1,000원만큼 한 몇십 년간 나눠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 가입자인 갑이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 평소에 냈던 보험료를 이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자에게 5,000원을 준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수익자가 아들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더니 5,000원을 먹었죠. 근데 그 5,000원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돈 냈기 때문이다. 아버지 갑이 살아생전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때 과세관청은 사망하는 시점에 갑은 그 5,000원이라는 보험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이 보험금은 갑이 사망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사망해야만 나오지 살아생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 사망하는 시점에는 아버지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사망하고 나면 아들이 5,000원 받잖아요. 그때 만약 세법이 사망하는 시점에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상속세를 안 물린다면 세금 회피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막대하게 보험료 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들에게 주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사망하는 시점에 아버지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낸 돈으로 아들이 보험금이라는 이익을 얻으니까 그렇게 아들이 받은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것처럼 간주하겠다의 컨셉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아들이 비록 보험금 5,000원을 받기는 했지만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보험료 낸 게 전체 1,000원의 70%인 700원을 냈고 아들이 30%인 300원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보험료 중에 30%는 자기가 냈고
자기가 낸 보험료로 자기가 보험금을 돌려받는다면 이것은 상속세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보험금을 아들이 받았을 때 100% 내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납부한 비율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산식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이번에 아버지 사망으로 가족들이 받는 전체 보험금에다가 이때까지 이제 그 보험에 계약에 의해서 총 납입했던 보험료 1,000원. 그다음 이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거 아까 마지막 사례에 의하면 1,000원 중에 아버지가 몇만 냈어요? 700원만 냈다 했죠. 1,000원 중에 700원이니까 몇 프로? 70%. 70%만큼은 아버지가 낸 돈으로 발생한 보험금이고 그것이 아들, 가족들에게 이전됐다면 그 70%, 5,000원의 70%인 3,500원만 상속재산으로 봐라. 뭐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요 내용 뭐 계산 문제로 나오지만 요 말 문제로 잘 나와요. 말 문장을 보시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뭐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 그래서 여기 요 문장만 보시면 사망할 당시에 사망할 당시에 그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여야 돼? 아버지여야 되겠죠. 근데 계약자가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보험료를 스스로 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세법 밑에 갈로 열고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호와 적용을 한다. 그래서 결국 갈로 안의 문장은 누가 납부했느냐가 핵심이다의 이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험의 계약자가 아버지이든 아버지가 아니든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의 비율만큼 상속재산으로 본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탁재산에서요.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자, 이게 뭔 뜻이냐면 갑이 살아생전에 건물 100억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이제 맡겼고 그때 우리 신탁한다는 것은 이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할 때 배웠었죠. 갑의 재산이 신탁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라고. 형식적으로만 이제 신탁회사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것으로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명의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 건물이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의 건물이다? 신탁회사 소유의 건물인 것이고 따라서 사망한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만약 이제 이렇게 신탁회사 소유의 건물이란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안 물리면 100% 우리나라 사람은 다 신탁할 거야. 평소에 살아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사망하기 전에 이제 신탁을 해버리면 사망할 당시에 간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한 푼 더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조세 필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법은 아무리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을 했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갑 니가 아니니 라는 컨셉에서 신탁한 재산도 우리는 상속재산에 넣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이제 갈로안의 내용은 뭐냐면 자, 그때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갑이 신탁을 하면서 그 건물의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이 있으면 70%는 나한테 주고 30%는 나랑 친한 친구 A한테 줘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친구는 살아생전에 30% 이익을 공짜로 받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내일 배울 우리 증여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신탁의 이익을 내가 먹지 않고 내 친구가 먹도록 타인이 먹도록 한다면 그 30%만큼은 A에게 증여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살아생전에 내가 A에게 30% 이제 증여한 거의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갑이 사망을 했을 때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탁 권리를 받아올 것인데 그때 그 아들은 그 신탁에서 발생한 이익 100% 먹어요? 70% 먹어요? 70%. 살아생전에 아버지 갑이 몇 프로 받기로 했으니까 70% 받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70%만 과세가 돼야 되겠고 30%는 과세가 안 돼야 되겠죠. 30%는 이미 뭐 과세가 되었다?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아버지 갑이 신탁을 하면서 그 신탁 이익을 친구인 A가 30% 먹기로 했다면 그 30%만큼은 다른 A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과세가 된 금액만큼은 신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다.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된 나머지 70%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될 거다. 이 컨셉이고.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위에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제는 아까 했던 반대예요.
A라는 자가 살아생전에 건물을 신탁을 했고 그 신탁이익을 갑이 30% 먹기로 한 거예요. 갑은 A 살아생전에 갑에게 이제 그 증여한 개념이니까 갑에게 증여세가 얼마? 300이 과세가 되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갑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 갑이 사망을 했으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이제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갑의 아들이 가겠죠. 그럼 그 부분은 우리는 갑의 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피상속인인 갑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갑은 자기 재산 아닌데도 타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아들에게 상속이 될 것이고 그 권리의 가액도 당연히 이제 아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뭐 유사한 얘기죠. 1번은 1, 2번은 기본적으로 신탁한 재산인데 그 신탁의 이익을 살아생전에 딴 놈이 먹도록 하기로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상속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신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가 이제 다시 아들이 가니까 되시겠어요? 그럼 결국 이 둘을 결합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 신탁에서 받을 이익을 받을 권리가 100%냐 70%냐? 100%라면 100%가 내 거, 70%라면 70%가 내 거, 30%라면 30%가 내 거의 컨셉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신탁을 했는데 70%는 아버지가 받고 30%는 A가 받기로 했으면 이번에 아버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은 70%의 컨셉, 100%에서 30% 뺀 거고 반대로 아버지가 신탁한 재산이 아닌데 아버지가 30% 이익을 받을 권리 가지고 있다면 이제 아들이 그 권리 받아갈 거니까 아들에게 30% 과세한다. 뭐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3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익자 연속 신탁의 이제 내용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 갑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신탁 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때 다시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들이 받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자, 아버지 갑이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갑이 사망할 때 신탁재산은 갑의 상속재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상속받았으니까 배우자가 상속세 물면 되겠는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시 누구에게 이전돼요? 아들에게 이전된다면 아들이 상속세 내야 되겠죠. 아들이 상속세 내려면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인 것처럼 보면 되겠지.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자, 말문장 읽어보면 수익자 연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을 없음. 우리 1차 수익자가 금방 얘기했듯이 누구다? 배우자죠. 그래서 1차 수익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없어. 타인이 새로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게 이제 타인이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아들이 수익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타인이 이제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제 받을 권리의 가액만큼은 사망한 수익자 누구? 배우자의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니까 이제 그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받은 아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퇴직금. 자, 아버지 갑이 근로자였는데 이번에 회사를 다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퇴직금을 받을 것인데 사망을 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지 사망하기 전에 퇴직금 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망으로 받을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아버지 갑의 재산을 구성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는 비록 사망할 당시의 재산은 아니었지만 갑의 재산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으로 받는 퇴직금 등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재산으로 안 보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소득세 할 때 다 배웠던 것인데 우리 소득세에서 보시면 연금소득의 비과세 있었죠. 연금소득의 비과세는 주로 어떤 거였냐면 공적연금 관련법 에 의해서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뭐 장애보상금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유족이 들어간다,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차원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개념은 예전에도 배웠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적연금관리법에서 받는 유족보상금 등은 소득세에서도 비과세하고 지금 하는 상속세에서도 비과세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거라든지 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뭐 다 마찬가지가 좀 이해할 수 있겠고, 동그라미 5번은 법률은 아니지만 그 근로자가 회사 일 하다가 사망을 했을 때 사장님이 주는 이제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겠다. 되시겠죠?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에 했던 의제 상속재산가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단순 암기하면 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추정 상속재산은 뭐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한 별표 한 5개 정도. 상속세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뭐요 동네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요. 자, 먼저 이제 취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있죠. 요거부터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런가요? 우리 이제 상속세법 규정을 보시면요, 뭐 모든 게 탈세를 이제 어떤 이제 자산가가 탈세하려고 이상한 짓을 했고 그 이상한 짓을 막기 위해서 세법 규정이 만들었고, 다시 그 세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이상한 짓을 하면 또 세법 규정이 그걸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인데, 자, 이런 거예요. 이 갑은 살아생전에 이제 많은 재산을 벌었는데 사망할 때 상속세 내기가 꽤 아깝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등에게 세금 안 내고 몰래 이제 재산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이제 고민을 했고,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현실에서 보면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이거나 금융재산이에요. 자,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걸 사망을 할 때 상속을 하게 되면 금방 거래 내역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제 우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이 건물이 원래는 갑거였는데 사망으로 아들 A로 바뀌었다. 그럼 등기가 되는 순간 거래 내역이 드러나서 과세관청이 다 인지를 하고, 또한 예금이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부동산처럼 명의자가 이제 반드시 실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의 명의에서 A의 명의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자산의 이제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상속으로 자산이 이전되었다는 걸 다 파악을 해서 상속세를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건물, 자신의 예금 등이 자산이 있다면 사망할 때쯤 돼서 그걸 전부 다 처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물 처분해서 100억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그 다음에 예금을 인출해서 전부 다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에 현금으로 아들, 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은 등기라는 제도가 있어요? 명의자라는 게 있어요? 없죠. 현금은 들고 있는 사람이 다 지 거예요. 점유하면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갑이 사망하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남겨뒀다. 그래서 너가 힘들 때 집 앞마당을 팔아. 그러면은 거기 한 뭉치 나올 거고, 또 힘들면은 부엌에 뭐 싱크대를 뒤져라. 거기 또 한 뭉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은 자산가들이 사망할 때쯤 되면 자신의 자산들 전부 다 파는 거예요. 부동산 팔고, 집 팔고, 예금 인출하고, 골동품 팔고, 차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현금으로 원래 주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이제 정부는 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갑이 사망하기 일정 시점 이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좀 이따 규정 볼 건데, 1년 이내에 2억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혹은 2년 이내 재산을 5억 이상 처분하면 현금화겠지. 그 현금화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 갑이 사망하기 직전에 100억짜리 건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100억짜리 처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몰래 아들에게 상속했겠지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아니다. 나는 그 처분한 거 현금으로 받지 않았고 그 처분한 100억을 아버지가 여기에 썼고 저기에 썼고 이렇게 써서 현재 얼마 남았다 라는 식으로 아들이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아들이 입증을 하면 그때는 그러네, 현금으로 간 거 아니네, 상속세 과세하지 않을게. 근데 입증 못하면 현금으로 간 거네, 상속세 과세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분할게. 조금 전에 했던 의제 상속재산,
보험금, 퇴직금, 그리고 신탁재산 이 세 가지는 추정이었어요, 의제였어요? 의제였고, 의제라는 얘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상속재산인 것처럼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는 이 추정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건 추정하고 의제의 차이는 뭐냐면, 추정은 과세관청은 A라고 주장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A 아니다, B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A가 아니라 B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추정은 깨어질 수 있다라는 컨셉인 것이겠죠. 그래서 아들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제하고 추정 구분하셔야 되겠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추정하기 위한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재산 처분액인데 취지는 아까 했던 뭐 요거예요. 뭐 요거 잠깐 써보면, 우리가 예금이 1,000억이 있는데 이 1,000억의 예금을 전부 다 인출해 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 드러나는 건 이거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현금은. 그럼 예금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우리는 예금이 현금화된 것으로 간주해서 추정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때 이제 추정의 요건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피상속인인 재산 처분하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어디에 썼는지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용도가 어디에 썼는지 명백하게 입증이 되었다? 추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증 안 되었을 때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때 요건은 이제 첫 번째,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 처분하거나 혹은 2년 이내는 얼마? 5억. 근데 그러한 1억, 2억과 5억의 판정을 재산 종류별로 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첫 번째 A그룹이 현금, 예금, 유가증권 박스 밑에 있죠. 금융자산 그룹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그룹이고, 세 번째가 기타 재산. 기타 재산이 이제 주로 뭐 골동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그래서 이 재산별로 2억이나 5억을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두 번째 채무 부담액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상식은 자산을 처분한 금액은 뭔가 왠지 입증의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차입금도 왜 이제 의무가 있느냐를 잘 오해하시는데 이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예금 10억이 있었는데, 예금 뭐 1,000억 있다고 할게. 예금 1,000억이 있었는데 이 예금을 전부 다 인출해서 현금화하면 금방 뽀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짠 걸 불리냐면 예금 1,000억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0억에 차입을 하는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 뭐 예금 담보니까 뭐 이 차입금 이자가 안 갚으면 뭐 예금 뺏어가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을 담보로 예금 금액만큼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입한 금액을 전부 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현금 재산이 상당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시겠죠? 차입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 현금이 1,000만큼 있다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과세관청에 명백히 들어가는 건 은행 예금과 은행 차입금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이 갑이란 자는 자산이 1,000억, 부채도 1,000억이어서 세금 낼 게 있어 없어? 없겠죠. 우리는 항상 이 자산에다가 차입금이 있으면 과세가액 공제라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빼줘요. 아시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은 차입금도 재산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현금의 유발이 발생하는 사건인 것이니까 차입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꼭 입증해줘라고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입증 이제 기준은 똑같다.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라는 관점은 다를 바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만큼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할 거냐와 관련해서, 자, 가정하기를 이번에 이제 내가 재산을 처분한 금액,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0억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억. 자, 그러면 법에서는 그 10억을 입증하고 입증 못하면 우리는 과세할 거야 라는 이제 컨셉인데, 문제는 아들이 100%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그 몸이 아프시고 뭐 시한부 선고가 내려져서 이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생명이 남았대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6개월밖에 생이 안 남았으니까 뭐 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쓰겠지. 그때 이제 과세관청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쓴 돈 다 입증하라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여행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생업을 포기해야 돼요.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오늘 얼마 쓰셨어? 적어놓고 여기 얼마 쓰셨어? 적어놓고 매일같이 사망할 때쯤 되면 일기를 쓰고 아버지 사망한 다음에 과세관청에다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썼어요 라고 증빙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강등도 사후에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사용액을 아들이 100%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일증액은 입증하지 않아도 좋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자산 처분한 금액이나 혹은 차입한 금액의 20%. 아까 10억 처분했으면 건물 10억에 처분했으면 얼마? 20%인 2억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00억 처분했으면 100억에 20%면 20억이죠.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은 2억인 거예요. 그래서 처분가액이 20%하고 2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처분가액이 20%하고 2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만큼은 입증 안 해도 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나머지 입증해야 될 금액 중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세할 금액은 전체 처분액에서 기준금액 빼고 입증액 빼서 요 나머지를 이제 과세한다의 컨셉인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이렇게 자산 처분한 금액이나 차입한 금액에다가 입증액까지 빼는 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것인데 다시 반드시 뭐도 빼야 돼요? 기준금액 20%하고 2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도 뺀다는 거 요거를 꼭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안 빼게 되면 문턱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들이 이제 아버지 처분한 금액 중에 81%를 입증했네. 81%. 그럼 몇 프로 입증 못한 거예요? 19%. 정부는 몇 프로는 입증해도 좋대요? 20%. 이해하시겠죠? 그럼 19%만 입증 못했으니까 한 푼도 세금 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21%나 입증하지 못했다. 21%나 입증하지 못하고 79%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 100%에다가 입증한 비율이 79%니까 미입증액 얼마? 21%고 21%가 전부 다 과세가 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때도 우리는 21% 중에 20%만큼은 애초에 입증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를 빼면 나머지 몇 프로만? 1%만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되시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여기 기준금액, 요 금액을 빼줘야 된다는 거 꼭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구체적인 이제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갑이 X3년 4월 4일 날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하기 전에 우리 이제 사망 X3년 여기 PPT 잘못돼 여기로 와야 돼요. 노트에는 제대로 돼 있죠. 여기 X2년 4월 4일 날이 여기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사망일 기준으로 이제 1년을 이제 먼저 따질 것인데 아까 우리 1년 이내에 얼마? 2억 이상 처분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근데 봤더니 1억 5천만 처분했네요. 1년 이내에 2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럼 얘는 이제 입증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5억인데 우리 X3년 4월 4일 날 사망했으면 2년이면 여기 이제 X1년 4월 4일이 될 것이고 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면 우리는 요 날로부터 요 날 소급해서 이 전체 기간의 자산 처분가를 따지는 것이다. 그때 그 1억 5천이 1년 내의 금액이어서 우리 이제 1년 기준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2년 기준은 다시 따지는 거예요. 2년 기준으로 본다면 4억 5천, 1억 5천 합쳐가지고 6억이나 처분한 것이죠. 입증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억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현재 6억 중에 입증된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서 0.3억, 여기에서 2억인 것이니까 전체 6억 중에 2.3억이 입증이 된 것이겠죠. 그럼 이제 그건 빼죠. 그럼 나머지 3억 7천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과세해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뭐는 뺀다? 기준금액 20%하고 2억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거. 그래서 6억에 20%에 해당하는 1.2억, 2억 안쪽이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빼서 요 금액이 이제 과세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이제 앞에서 납세의무자 배울 때 납세의무자에 상속인이 들어갔고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갔다라고 했죠. 아니 선생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을 안 받았는데 그럼에도 왜 걔를 상속인이라 부르고 상속인 납세의무자라고 하느냐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원래 재산이 1,000억이야. 근데 살아생전에 1,000억 중에 900억을 처분하고 100억만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때 100억만 남았고 그 100억을 상속받을 사람이 A, B, C가 있는데 그중에 A, B는 상속받고 C는 상속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C는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한 푼도 세금 낼 의무가 없느냐? 아닌 것이고, 살아생전에 1,000억 재산이 있었고 100억 남았다면 900억 처분한 거잖아요. 그 900억의 처분을 어디에 썼는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뭐가 있다? 추정 상속 재산이 있고, 추정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은 그 C에게도 현금을 몰래 상속했을 것이다의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 상속 재산이 들어가면 추정 상속 재산만큼은 상속인이면은 상속 포기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컨셉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상속 포기한 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다시 이제 여기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해서 만약 이때 토지가요, 토지를 처분한 게 아니라 차입금을 인출한 거다. 차입금을 차입한 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추정상속재산은 조금 전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년 이내 2억과 2년 이내 5억은 종류별이에요. 종류별. 종류별이 총 몇 개냐? 4개 그룹이 있는 것이겠죠. 첫 번째가 금융재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두 번째가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 세 번째가 기타 재산. 네 번째가 차입금이잖아요. 우리 이 종류별로 따지는 거예요. 종류별로. 근데 종류별로 봤더니 1년 이내에 차입금 그룹이 1년 이내에 2억이 안 되죠. 그다음 이제 2년 이내 기준으로 부동산 그룹은 5억이 안 되고 차입금 그룹도 2년 이내 5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룹별, 재산 종류별 판정액인 2억, 5억에 전부 다 미달하는 것이니까 추정 상속 재산 가액으로 과세할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한다. 되시겠어요? 참고하시고, 참고가 아니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시험 외적인 얘기 하나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이 규정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냐면, 아버지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옛날에 많이 있었던 일인데, 어떤 자산가 아버지 갑이 있었고, 이 자산가하고 아들 A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 아들아, 아버지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너를 서포팅하는데 너는 매일 PC방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뭐하니? 이런 망할 놈 열심히 해. 그럼 아들은 뭔 저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요. 이제 젊어서 집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단절 어린된 상태인 것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망한 아버지 갑이요, 사망할 때쯤 돼서 아까처럼 재산을 막 팔아버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우리끼리 얘기 그냥 농담으로 뭐 꽃뱀한테 걸렸대. 그래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꽃뱀한테 다 이제 뺏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 A는 아버지 사망할 때 장례식도 안 갔는데 한 사망하고 한 6개월, 1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몇백억이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A는 과세관청에 주장하겠죠. 야, 나 아버지 재산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았고 뭐 일부 준다는 거 상속 포기해서 왜 내가 세금 내야 되니? 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부인 갑씨가 사망하기 전에 막대한 재산을 처분했고, 그럼 어디에 처분했는지 용도가 명백해야 되는데 누구도 입증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세관청은 그 처분한 금액을 누가 모은 것으로 간주해요? 아들에게 현금을 몰래 준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실제로 현금 받은 것도 없지만 상속세를 왕창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 상속 재산 같은 것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가 만약 자산가다. 자산가이면 무조건 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아버지가 자산가가 아니어서 상속세 나올 게 별로 없으면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7쪽에 이제 비과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는 시점에 아버지의 재산은 맞지만 이 아버지 재산이 좋은 데 쓰였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세금을 안 물릴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제 전쟁이나 법소정 공무의 수행 중 사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발생해가지고 아버지가 군인인데 전쟁,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다가 사망했을 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이전 갔을 때 상속세를 안 물리는 게 우리의 뭐 당연한 상식인 것이겠죠. 뭐 그런 컨셉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갈로 2번 기타의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중요한데 동그라미 1번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의 유증, 사인증여를 한 재산.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의 재산이 한 1,000억이나 되는데요. 유언을 남기면서 야, 우리 아들에게는 100억만 남겨주고 나머지 900억은 전부 다 국가에 기부하거나 지자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공익단체에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망한 시점에 아버지 재산 자체는 얼마예요? 1,000억이죠. 그럼 총 상속 재산 1,000억을 그대로 다 과세할 거냐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전된 재산은 900억은 비과세로 빼서 나머지 100억이 과세 가액이 된다. 뭐 그런 컨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유아 유사한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1,000억을 다 아들에게 상속을 했어. 다만 아들이 저는 1,000억 받았지만 다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100억만 쓰고 900억은 국가에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사망한 아버지가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유언 등을 남긴 것이고 2번은 아들이 1,000억을 다 상속받았지만 아들이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인 거예요.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우리 효성이 이제 둘째인가요? 셋째인가요? 그 둘째가 이제 그 당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상속재산 받은 거 전부 다 국가 등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뭐 뉴스 나왔던 거 들어봤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정당이 유증한 것도 뭐 국가에 유증한 거하고 마찬가지 관점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것도 뭐 좋은 일에 쓴 것이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이재민 구호금품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유증했다.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좋은 일에 썼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 이해하시겠고. 그다음에 6번은 좀 외우셔야 돼요. 6번. 먼저 금양임야 묘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이 단어의 정의 몰라도 좋지만 뭐 잠깐 설명을 해보면 먼저 이제 금양임야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뭐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았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산에다가 이제 묘지를 쓰겠지. 근데 이제 그 묘지 주변에 나무를 쭉 두르는 거예요. 나무를 둘러서 이제 그냥 묘지만 있으면 뭐 홍수 나고 하면 전부 다 묘지가 파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묘지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주변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피해가 없게끔 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금양임야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묘토인 농지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내다 보려면 돈이 많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갓집에서는 제사를 지낼 돈을 만들기 위해서 대대로 이제 종갓집에서만 물려받는 농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지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 벌면 그 돈으로 이제 그게 그 제사도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묘지도 이제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이런 데 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묘토라고 해요. 묘토. 묘지를 이제 묘지를 보호하고 제사 등을 지내는데 사용할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농지, 그런 것을 우리 묘토인 농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그때 뭐 그 용어의 정의는 몰라 좋겠고, 그러한 분묘에 속한 일정 면적 혹은 일정 면적 이내에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를 해주긴 해주되 얼마까지? 2억 원까지 한다는 거, 요 2억 원이라는 숫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족보하고 제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이제 한도로 비과세를 한다는 거, 2억 그리고 1,000만 원, 요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세 번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보시면 중고등학교가 이제 국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사립학교에 이제 상당수의 경우가 어떻게 설립이 되냐면 당초에 이제 갑이라는 자산가 분이 계셨는데 그 자산가 분이 사망을 하면서 그 자산으로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교육재단을 만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재단 이사장은 사망한 갑의 아들, 뭐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물려가죠. 바로 이제 이게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제 사망하는 시점에 인제 재산이 있으면 상당한 상속세를 내야 되겠죠. 근데 정부는 그 재산을 가지고 재단과 같은 공익 인제 그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비영리 법인에 그 사망한 자의 재산이 출연이 되게 되면 일단은 비과세를 해 줘요. 음. 그때 그 비과세는 앞에 했던 비과세와는 좀 다르게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세가액 불산입과 비과세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차이인지까지는 몰라 좋아요. 그래서 인제 비과세하고 똑같은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고 과세가액 불산입하면 결과적으로 인제 세금 안 내는 것이겠죠. 이렇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 보면 사망한 자의 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거나 공익신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유독 사립학교들 보면 어떤 가치에 살아생전에는 학교를 안 만들다가 사망하면서 학교를 만드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인 것이고 대부분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그런 것이다. 읽어보면 생사재산 중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 그래서 이때 공익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학교재단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게만 학교재단이 출연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게 되면 그때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겠고 그때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과세가액 불산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가액 공제인데 요거 이제 별표 10개 꼭 좀 잘 외우셔야 되겠다. 자, 첫 번째가 공과금.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제 갑이 올해 7월 달에 사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망할 때까지 아버지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소득세 공부한 거 복습할 건데 그럼 사망할 때까지 그 7개월치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아버지가 내야 될 것인데 7월 달에 사망을 했으니까 내요 못 내요? 못 내겠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 공부하기를 피상속인의 사망할 때까지의 소득 금액은 그 소득세는 누가 낸다? 상속인이 신고 납부한다. 아버지 갑의 재산을 아들이 다 상속받았다면 아버지가 내야 될 세금 아들 보고 내라는 거예요. 다만 아들이 그 소득세를 낼 때는 아버지 소득이랑 아들 소득이랑 합산하여 계산해요? 구분하여 계산해요?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거 소득세한테 배웠었죠. 어쨌든 소득의 계산은 따로 하지만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아버지가 내야 될 세금 또 아들이 책임지고 내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아들 입장에서 이번에 재산 상속받은 건 100억이고 아버지 소득세를 20억을 냈다면 실제로는 얼마 상속받은 거와 똑같아요? 100억에서 20억 뺀 80억 상속받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냈었어야 될 세금 등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부채인 거하고 마찬가지 컨셉이니까 상속받은 재산에서 빼라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세가액 공제는 전부 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인데 법문구 읽어보면 상속계실 현재 피상속인 아버지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뭐 각종 세금들 이해되시겠죠? 이제 다만 이제 밑에 별표의 내용은 뭐냐면 자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득세를 신고할 건데 신고로 내야 될 세금이 아까처럼 20억이래. 근데 이때 아들이 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가산세가 나온 거야. 그래서 20억 플러스 가산세 1억이 나와서 총 21억의 세금을 냈다. 근데 그 1억의 가산세는 아버지가 잘못했으는 세금이야? 아들이 잘못한 거야? 아들이 잘못한 것이죠. 이건 안 빼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계실 이후에 상속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잘못한 것이죠.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상속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피상속인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세금만 빼주는 것이지 상속인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세금은 못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 개정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갈로 2번 장례비 뭐 중요해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장례비는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면 뭐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들어가는 장례비를 좀 빼줄게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장례비하고 봉안시설 자연장지가 있는데요. 봉안시설이 이제 납골당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납골당이 이제 최초의 법문구였는데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순화하겠다라고 해서 봉안시설로 바꾼 거예요. 납골당에 이제 이제 유골 모셔두는 데 들어간 비용. 그다음 이제 자연장지는 뭐 납골당하고 유사한 개념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묘지를 만드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잖아요. 묘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봉긋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제 대부분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골, 가루 등을 도자기에 담아가지고 납골당에 모셔두거나 아니면 자연장지는 우리 이제 그 잔디 밑에 이제 뭐 숨겨두거나 아니면 나무 밑에 이제 그 유골함 모셔두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 같은 시설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잔디 밑에 나무 밑에 모셔두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본질은 뭐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유골함 모셔두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도 이제 공짜로 모셔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도 합주해. 자 그러면 2번을 제외한 장례비를 우리는 일반 장례비라고 할 것이고 일반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때 주의할 게 최소 500을 꼭 좀 주의하셔야 돼. 최소 500.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서상 아버지 사망하면 반드시 장례를 치를 거야. 근데 우리 장례를 치르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지만 정신이 없어가지고 증빙을 제대로 못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한 700을 지출했는데 증빙상으로는 빵이야. 그럼 증빙으로 빵이니까 한 푼도 공제 안 해줄 거냐는 아니고 무조건 얼마 해줄게? 500. 왜? 누구나 장례는 치를 것이고 누구나 최소한 500 정도는 비용이 나갈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500은 빼줄게.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납골당에 돈 내고 맡겨요? 그렇지 않죠. 영화나 TV에서 보면 그냥 강가에 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비용이 하나도 안 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 금액은 0이고 최대 얼마? 500.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공제를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별표의 내용인데요. 일반 장례비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2번 빼고 나머지 모든 장례비가 일반 장례비고 그 다음 이제 별표의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 상속에 계산할 때 보면 지금 하는 과세가액 공제라든지 그 다음에 2교시 공부할 상속공제라든지 뭔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정책적인 혜택 규정들이 있어요. 과세가액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상속공제. 그러한 혜택들은 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거주자에게도 이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금방 했던 이제 과세가액 공제 중에서도 공과금이라든지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나 채무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장례비만큼은 비거주자의 사망일 때는 장례비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이다. 정부 입장은 비거주자가 사망했으면 한국에서 장례 치를 거야, 미국에서 치를 거야. 미국에서 치를 거고 미국에서 상속세 계산할 때 미국에서 빼주겠지. 한국에서는 안 빼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과세가액 공제는 비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장례비만큼은 안 된다. 기억해 두시고. 다시 밑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계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장례비를 총 1,200만 원을 지출했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납골당에 이제 들어간 비용이 800이래요. 그럼 일반 장례비가 400, 납골당이 800인 것이겠죠. 그러면 일반 400을 지출했으니까 400 공제예요? 아니라는 것이겠죠. 최소 얼마? 500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봉안시설 800 있으면 그때는 최대 500까지 되는 것이겠죠. 그럼 둘 합치면 이제 1,000만 원만큼 되는 것이다.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로 전체 장례비 1,200인데 봉안이 400이래요. 그럼 일반이 800, 봉안이 400인 것이겠고 일반 800은 최소 500에서 최대 1,000 사이 범위 내인 것인데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러면 그대로 800이 될 것이고 봉안 최대 400까지인데 500만 원 범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얘도 그대로 금액이 되어서 똑같이 1,200. 해서 전체 장례비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공제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잘은 아니고 가끔인데 시험에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장례비를 얼마 지출했는 얘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더라도 반드시 얼마는 빼준다? 500은 빼주는 거예요.
만약 시험 문제에 장례비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장례비 공제를 여러분들이 0 하는 순간 폐륜화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 장례를 안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세 계산 문제에서는 뭐를 묻든 반드시 장례비 얼마? 최소 500이 들어가요. 마치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소득세 할 때 이제 공부하기를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 있었죠. 무조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얼마? 150 받고 시작하는 것처럼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는 장례비 최소 공제 얼마? 500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경우에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에서 꼭 장례비 공제 500은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장례비 500 공제를 안 했다는 건 아버지 돌아가시면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장례 안 치르겠다는 뜻이다. 폐륜화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할게요. 옛날에 이제 소득세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 안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돼지 된다 그랬지. 돼지 이소부화.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할게요. 저는 이 정도 강조했으면 뭐 충분히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채무. 우리 이제 공과금하고 채무나 마찬가지 컨셉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갚아야 될 세금, 아버지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면 그 재산에서 빼는 건 이제 상식이겠고, 그때 법문구 명칭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될 확정된 채무로서 모든 채무가 들어간다. 그때 모든 채무에는 보증채무든 연대채무든 증여채무든 다 들어가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 안 하는 채무가 1, 2, 3이 있는데 그중에 1번, 2번은 중요한데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당장엔 동그라미 3번 할게요. 뭐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아버지가 이번에 사망하면서 재산을 한 200억 남겼대요. 그럼 상속세가 한 몇십억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 A는 상속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짱구를 굴렸고, 짱구를 굴리는 게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아버지랑 친한 친구 을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이번에 아버지 장례식에 와줘서 검사하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저씨에게 한 150억 빌린 걸로 가짜 차용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을 아저씨가 얘기하겠죠. 왜 그러니?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요. 과세관청에 아버지 재산 200억인데 아버지가 지금 빚도 150억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가라로 차익 계약서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게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 친구 이제 을이 뭐 동의해줘서 가짜 차용 계약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아버지 재산 200억, 아버지 빚 150억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한 것이겠죠.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이 아버지의 채무 150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토하겠지. 아시겠죠? 그때 그 거래처가 지금 친구죠. 아버지 친구죠.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이라면 이러한 자들이 돈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차입계약서를 제시를 하면, 쟤네들이 만든 차입계약서를 제시하면 그거는 무조건 신뢰해요. 그래서 걔는 뭐 무조건 채무로 빼주겠지만 지금처럼 아버지 친구가 만든 계약서는 믿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럼 진짜 차입금인지를 검토를 하고, 그때 진짜 차입금지 검토할 때 가장 핵심 요소는 뭐냐? 야, 150억 차입했으면 옛날에 150억이 아버지 계좌에 꼽혔겠네. 그리고 아버지가 매달 이자를 줬겠네. 그 사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150억 통장에 꼽힌 적도 없고 아버지가 매달 이자를 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진짜 계약서, 가짜 계약서. 가짜 계약서니까 한 푼도 못 빼주겠다. 채무 아닌 걸로 안 빼주겠다의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단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라고 했으니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속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아까처럼 뭐 매달 이자가 나갔다든지 150억 꽂혔다는 사실인지 그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것은 가공채무로 인정이 되는 것이겠고, 가공채무이면 당연히 채무로서 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